하도 그냥 9월 시작부터 계속 시달려서 그런가 벌써 9월 마지막 주 한 주 남았는데 진짜 이번 달은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갔습니다. 하여튼 이번 주는 월, 화, 수 3거래일만 지나면 곧바로 일주일짜리 추석 연휴가 되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우리 K증시는 뭐 추석이나 설, 그 명절 연휴 앞두고 주식시장이 좋았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명절 자금용 현금 수요 확보, 그리고 하도 이 K증시가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 그 자체다 보니까, 아니 통계청 직원이 통계를 조작하는 이런 나라, 이거 진짜 잘못하면 이번에 큰 아주 망신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며칠이라도 문 안 열리는 거 앞두고는 웬만한 거는 다 빼가지고 금고에 넣어두자, 이런 할리데이 리스크가 제일 많이 크게 뚜렷하게 적용되는 게 바로 대한민국 명절 주간 증시였었죠. 근데 이런 중요한 한 주를 앞두고 마침 주말 뉴욕 증시가 또 하락 마감입니다. 특히 우리 K증시 2차 전지 업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테슬라가 무려 4% 넘게 급락을 한 것도 또 신경이 쓰이죠. 사실 지금 테슬라는 그 자율주행 인공지능 프로그램 그 도조, 이게 이제 테슬라를 하드웨어 겸 소프트웨어, 그리고 산업의 분류 차원에서는 운송 겸 IT, 즉 제조업 겸 서비스업까지 하는 정말 팔방미인 기업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이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그건 아직 기대감이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고, 문제는 현재 본업인 전기차 판매가 자꾸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정말 테슬라 전도사라고까지 불리던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 우드, 일명 돈나무 누님이 테슬라 주식 17만 주를 털어버렸다는 소식까지 여기 겹쳤는데요. 와, 정말 이 캐시 우드가 테슬라를, 그것도 17만 주 우리 돈으로 500억 넘게 팔았다는 거는 거의 우리로 치면은 그 배터리 아저씨가 자기 에코프로 주식 한 절반을 팔아버렸다고 한 거랑 비슷한 임팩트였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바클레이즈 캐피탈에서 테슬라 3분기 차량 인도 대수 전망치를 45만 5천 대로 후려치면서 기존 컨센서스에 못 미칠 것이라고 이제 또 저주까지 퍼부었고요. 이게 다 보면은 일종의 더블 바인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진퇴양난? 약간 이런 건데, 이게 뭐냐면은 테슬라 사려고 이제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 또 갑자기 할인 판매할지 모르니까 정상가 판매할 때는 안 사고 버텨요. 그래서 이제 할인 판매 때문에 차량 인도 대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마진이 줄고, 그렇다고 이제 할인을 안 하면 매출이 줄고, 이런 식이죠. 거기다 지금 이제 미국 기준금리가 5%가 넘는데, 당연히 그럼 오토론, 이 자동차 할부 대출 금리는 뭐 안 오르겠습니까? 그걸 커버해 주기 위해서라도 이제 테슬라는 계속 할인 판매에 내몰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클레이즈는 테슬라 목표가를 $260의 투자 의견 이퀄 웨이, 즉 시장 비중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얘기는 왜 한 2주 전에 테슬라 슈퍼컴퓨터 도조 기대감 확 불었을 때 그때 주가가 $270 넘어갔었는데, 그거는 오버슈팅이라는 얘기예요. 그건 아직 도조는 실제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거고, 대신 테슬라의 본업인 전기차 판매만 보자. 그래서 도조 기대감 빼면은 $260를 목표로 삼고 그 위로 올라가면 무조건 공매도로 후려치라는 소리죠. 이 와중에 우리 K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공매도 탑5를 보면은 거의 2차전지 관련주들이 뭐 대거 노출돼 있는데, 코스피는 공매도 잔고 1위가 LG에너지솔루션, 2위가 포스코홀딩스, 3위가 포스코퓨처엠, 다음 4위는 삼성전자고 5위는 셀트리온. 그런데 이제 코스닥은 에코프로가 공매도 잔고가 1조 6천억으로 코스피 1위 LG에너지솔루션보다도 많고요. 잔고 비중이 6.8%. 다음 2위가 에코프로 PM, 다음 LNF, 그리고 HLB, 포스코 DX, 이런 순서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의 중국 소식.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개막을 했고요. 이 개회식에 한국에서는 지금 유엔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신 참석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지난 8월 말 브릭스 정상회의 이후 또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춰버렸던 시진핑이 모처럼 직접 여기 나와가지고 항저우 아시안 게임 개막식에서 국빈들을 맞이했는데,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근데 이렇게 이제 시진핑 주석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진을 보면은 솔직히 시진핑 입장에서는 자기는 그 대국 중국의 주석이고, 한덕수는 거기 입장에서는 맨날 소국이라고 하는 그 한국의 거기다 넘버 2 총리인데도 의전을 거의 최고 등급으로 적용을 했다는 게 이번에 핵심입니다. 거기다가 양국 정상회담 자리에서도 지난 미국 상무장관이나 제닛 옐런 재무장관 왔을 때만 해도 시진핑이 그 상석에 앉고 상대편을 이렇게 측면에 앉혀가지고 이게 또 말이 많았었는데, 우리도 당연히 그런 일을 당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아예 마주보고 이렇게 대등한 좌석에 앉아가지고 시진핑과 한덕수 총리가 회담을 했어요. 한마디로 우리 왕서방이 달라졌어요, 이건데,
일단 외교가에서는 이번 정부의 한미일 공조와 압박이 중국에 먹혀들었다고 지금 나름 의미 부여를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중국이 왜 이렇게 지금 갑자기 또 저자세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꼭 우리가 유념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 뭐 정치 메커니즘에 있어서 원래 그 어떤 힘의 논리나 뭐 이런 게 임기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사우디 빈살만은 85년생인데도 이제 40도 안 됐잖아요. 근데 바이든이 왜 자기한테 항상 굽혀된다고 생각하느냐. 이거는 이제 빈살만은 왕족이라서 임기가 따로 없고, 바이든은 아무리 집까짓게 미국 대통령이라고 해도 임기 4년짜리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도 작년 공산당 그 20차 당대회 때 사실상 그 시진핑 영구 집권 가능하게 규정을 바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끼리 얘기지만 해임안까지 국회에서 가결된 그 한덕수 총리한테 지금 저렇게 최상급 의전을 적용했다. 이거는 진짜 그 전에 대한민국 총리들 중국 갔을 때 받았던 대접하고는 완전히 180도 다른 정말 외교적으로 큰 변화죠. 아니,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뭐 총리야 뭐 그럴 수 있는데, 왜 예전에 시진핑도 아니고 중국 그 왕이 외교부장 그 인간이 문재인 대통령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이렇게 하대하듯이 그랬잖아요. 진짜 손모가지를 낫으로 베어버리고 싶었는데, 하여간 근데 이번에 우리 왕서방이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 그래서 그 힌트가 뭐냐면은,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은 중국 정부 측에서 테마로 내세우는 게 바로 디지털 올림픽입니다. 각종 경기 현황부터 기록, 중계, 통계까지 전부 IT의 최상위 기능을 과시한다는 게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중국 정부가 대하는 자세인데요. 거기다 특히 이번에는 e스포츠 종목까지 시범 종목으로 채택해가지고 여기에 금메달이 7개나 배치가 됐습니다. 게임 종류를 봐도 뭐 배틀그라운드, 리그 오브 레전드, 이렇게 한국 게임들이 거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게임주에도 좀 호재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대한민국 반도체의 어떤 위상과 역할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미국은 주말에도 쉬지 않고 왕서방 조지기를 계속 밀고 나가는데, 이번에는 반도체법 가드레일이라고, 뭘 가드레일로 막느냐면 미국 IRA 보조금을 수령한 뭐 해외 기업들, 국내 기업 다 포함해가지고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설비 확장을 제한받고, 그 폭도 HBM 같은 그 첨단 반도체는 5%, D램 같은 범용 반도체도 10% 리밋이 걸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당장 중국 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은 요 가드레일 조치로부터 1년 유예는 지금 받아놓은 상태인데, 그 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거기다가 뭐 요거는 그렇다 치고라도 중국 최근에 그 화웨이 스마트폰 신제품 메이트 60 이걸 보면은 미국이 그동안 그렇게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중국산 반도체랑 부품만으로 충분히 그 현존 최고 스펙인 갤럭시 S23 그리고 아이폰 15급의 성능이 지금 나왔다는 게 입증됐어요. 그럼 이제 중국이 첨단 반도체도 내재화에 거의 근접했다는 뜻인데, 여기 이제 대한민국하고 대만 반도체 기업들 중국 생산 공장들에서 나온 기술이 음으로 양으로 이제 활용이 되지 않았겠느냐는 게 이제 그 외신들의 가정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한덕수 국무총리랑 만난 자리에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절대 이사를 갈 수 없는 그런 가까운 이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도 이해가 되고, 또 우리 외교 라인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었던 한중일 정상회담 한국에서 서울 개최, 그리고 이제 시진핑 방한, 이런 이슈에 대해서도 중국 측이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그런 후문이 나왔습니다. 지난 5월 달만 해도 중국 외교부가 야, 한국 니네 그따위로 미국하고 자꾸 붙어먹으면 우리 시진핑 방한은 꿈도 꾸지 말라고 아주 지랄 난리를 쳤던 게 아직 6개월도 안 지났는데, 갑자기 이렇게 입장이 뒤집힌 거는 우리 입장에서 매우 좋은 성과라고 할 만도 하지만, 그래도 또 경계감을 늦춰서는 안 되는 게 중국이 또 언제 입장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도 되죠. 근데 또 오해를 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게, 저는 뭐 친중도 반중도 뭐 친미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민족주의 사관도 정신 나간 그 철진한 이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저는 도대체 뭐냐. 런던 전경대 LSE에서 국제관계학과 나온 내셔널리스트, 즉 자국 우선주의자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후세대는 좀 더 이상 그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껴가지고 눈치나 보는 모든 외교고 경제고 정책 그런 데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속된 국가에 살게 하지 말자는데, 그것도 동의 안 해주실 건가요? 하여튼 한반도 외교 정책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기계적인 중립은 뭐 원래부터 뭐 불가능하고, 그런 또 우리가 중립한다고 해도 다른 나라 외교 노선에서는 이게 뭐 CR도 안 먹히고요. 아시다시피 중립 외교라는 건 그만큼 힘이 있어야 그것도 가능한 겁니다. 아니, 스위스가 그 2차 세계대전 때 중립국 지위를 어떻게 갖게 됐습니까?
아무 힘도 없는 나라가 만약에 우린 중립국이요, 누구 편도 안 들겠소 이렇게 선언했으면 이제 양쪽에서 다 개같이 이제 폭격당했겠죠. 근데 당시 스위스는 유럽 전체에서 금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였고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그 스위스 프랑이 당시 전쟁통에서 가장 안정적인 그 화폐 결제 수단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스위스 지정학적 위치가 바로 그 독일과 이탈리아 딱 그 길목에 정말 전략적 요충지였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중립도 다 힘이 있고 자격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맨날 우리 대한민국도 핵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뭐 전국 활도를 솔직히 미국 통신 위성에 그냥 훤히 다 감시당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핵 개발이 불가능하다면은 북한 김정은한테 핵을 사오든지 아니면 뭐 임대를 해오든지, 그것도 아니면 뭐 그 넷플릭스 아이디랑 비밀번호 공유하자고 인터넷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공유라도 하자는 게 다 이런 중립국 지위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아예 완전히 한쪽으로 이 전 정부처럼 뭐 중국몽이네 뭐네 해봤자 정작 푸대접만 받았고 한한령하고 사드 보복 결국 안 풀어줬잖아요. 또 우리나라에 파견 나온 중국 대사가 무슨 꼴에 명나라 사신 흉내를 내지를 않나. 거기다가 시진핑도 뭐 방한할 것처럼 몇 번 그렇게 간만 보다가 결국은 물먹였죠. 그리고 북한 놈들도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해달라는 거 다 해줬잖아. 근데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해버리고 우리 대통령한테 동물 비유해가지고 뭐 치욕이나 주고 말이야. 그러다가 이번 정부는 완전히 초기부터 반중 친미로 이제 색깔을 확실하게 드러내니까 무역 관광 처음에는 전부 흔들리다가 요즘 갑자기 또 중국이 단체 관광 풀어주고 저렇게 손을 내밀고 나서니까 이것도 웬일인가 솔직히 좀 헷갈리죠. 런하 반갑습니다. 우리가 추석 연휴 앞두고 제발 좀 고향 가는 길이라도 마음 편하게 좀 가보자. 이러려면 결국 우리 K증시 문 닫은 동안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뉴욕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볼 수밖에 없는데 9월 초부터 말씀드렸던 셧다운, 그러니까 미국 의회가 2024 회계년도 시작인 10월 1일 전에 예산안 처리를 안 시켜가지고 통과 안 돼서 미국 연방정부가 일시 폐쇄에 들어가는, 그럼 이제 뭐 뉴욕 증권거래소는 그래도 문을 닫지는 않지만 대신 뭐 미국의 연기금이나 미국 공공기관의 주식 운용 자금도 다 이제 집행이 올 스톱되는 거고, 또 미국 경제 지표들도 제때가 발표 안 될 수가 있어요. CPI 뭐 실업률 이런 거. 그러면 이제 글로벌 증시가 다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죠. 왜냐면은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이 자기네 미국 경제 지표를 보고 돈줄을 풀었다 조였다 하는데 그게 갑자기 깜깜무소식이 되면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일단 연방 예산안 처리 시한이 10월 1일이니까 현재로서 D-7일인데 아직 하원을 이제 야당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 예산안을 너무 후하게 그렇게 짜서 통과시켜주면 이제 바이든 정부가 요걸로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막 선심성 표팔리즘에 돈 갖다 쓸까봐 그걸 지금 공화당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 꼴 못 본다 이러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바이든 정부가 집권 4년차 이제 플랜들이 또 쭉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돈이 없어서 막 차질이 생기고 이래야 야당 공화당에서는 트럼프든 누구든 하여간 바이든 저놈이 또 거짓말했다, 저 완전히 상습 거짓말쟁이다, 약속 안 지켰다, 이제 또 이렇게 막 공격을 가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참 진짜 치사한 건데, 뭐 원래 정치가 다 더럽고 치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걸 참을 수 있어야 진짜 정치인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 아빠가 둘이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뭐 지금 갈라서네 만에 하는데 자녀들은 그럼 누구를 따라갈 거냐, 이거에 따라서 솔직히 이제 이혼 소송 뭐 그 결과도 달라지잖아요. 재산 분배 이런 것도. 근데 이제 아빠가 당장 집에 주는 생활비를 끊어버리는 거야. 그럼 엄마가 이제 뭐 저축해 놓은 게 있으면 다행이지만 아무래도 어쨌든 뭐 카드로 쓰든 어떻게 하든 애들한테 좀 해줄 수 있는 게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뭐 당장 피자 사달라 그러면 이제 사라다빵으로 때우고, 학용품도 참고서도 해간 최소한으로 뭐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주말에 한 번씩 아빠가 이제 애들 데리고 마트나 백화점 가가지고 막 다 쏜다 이거야.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애들이 엄마 미워, 나 아빠가 더 좋아, 아빠랑 가서 살 거야, 이렇게 이제 나오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갑자기 지금 방송이 CNN에서 사람과 전쟁으로 넘어갔는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야당 공화당은 이제 셧다운이 된다고 해도 정치적 부담 조금만 그 감당을 하면은 얻는 게 더 크다고 판단할 수가 있죠. 근데 그나마도 이제 공화당은 한 달짜리 임시 예산안을 마련해 놓고 요거라도 받으려면 받아라, 우린 더 길게 싸우겠다, 이렇게 지금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주말에도 평화로운 K 증시를 또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는 게, 일단 이번 주도 개장부터 또 이슈가 바로 그 블랙핑크의 YG 재계약 관련한 건데요. 아니 우리가 왜 그 개인 재산만 2천억 원 넘는 양현석을 걱정해야 되고, 왜 그
이미 20대에 평생 쓸 돈 다 벌어가지고 전용기 타고 해외 다니는 블랙핑크 멤버들을 그렇게 걱정해야 되는지 뭐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번 블랙핑크하고 YG 재계약 문제는 그야말로 그들만의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기에는 우리 K-엔터주 전체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하죠. 야, 저 K-팝이 정말 그 임팩트가 있고 막 공연 한 방에 블랙핑크가 이번 월드 투어로 2,800억을 벌었다잖아요. 야, 이거 진짜 정말 폭발력이 있는데 그만큼 애들 세게 잡아 돌리니까 이게 재계약 때만 되면 애들이 이탈하려고 한다. 그 저기 군대로 비유하면은 막 진짜 전투력이 쩔고 막 진짜 군기 진짜 빡센 막 특전사 공수부대 해병대 이런데 형님들이 이제 제대하고 나면 또 사고도 많이 치는 것처럼, 아 이거는 일반 오류는 아니고 제 주변 형님 몇 분을 얘기한 건데, 하여튼 그런 것처럼 이제 외국인들이 K엔터는 기업의 어떤 가장 그 큰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지속 가능 경영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약하다 이럴 수 있잖아요. 일단 주말 여의도에 나온 소식통을 제가 또 받아봤는데, 그거 아시죠? 보통 증권사들은 임원들하고 리서치 센터 애널리스트들은 일요일 오후에 다들 출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어떤 증권사 사람을 내가 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증권사 내부에서 코어 퍼슨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일요일 오후에 출근을 하냐 안 하냐 물어보면 돼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온 가장 확실한 그 내부 소식통들을 전해드리면은, 아무래도 블랙핑크라는 그룹은 뭐 그 멤버 4명 다 재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블랙핑크 활동은 계속 할 것 같다. 대신 그 4명이 다 YG랑 재계약을 하느냐 여부는 지금으로서는 확률이 절반 미만이다. 그 중에서 지금 제일 마음이 멀리 떠난 사람은 바로 태국 출신 리사. 그 다음에 이제 멤버들 중에서 제일 네임밸류 높고 리더격인 제니는 아마도 더 블랙 레이블이라는 소속사로 이적을 할 것 같다. 그 더 블랙 레이블이 바로 YG 대표 프로듀서였던 테디가 옮긴 곳인데, 블랙핑크 히트곡이 다 이 테디가 만든 건데 결국 거기로 합류를 할 것 같다고. 근데 이제 이럴 경우 그 더블랙 지분 20%를 YG가 갖고 있으니까 제일 연착륙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는데, 야 근데 이게 YG 양현석 입장에서는 좀 자존심이 상하는 게, 아니 이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무슨 위화도 회군도 아니고, 아니면 내가 이제 중국집 하는데 장사 엄청 잘 되거든요. 근데 그 주방장이 나가가지고 바로 뒷골목에다가 똑같은 중국집을 하나 차렸는데, 거기 이제 우리 동네 배달 킹이 우리 원래 가게 철가방이었는데 그 사람까지 데려간다는 거야. 아이 가만히 있어봐 이거. 블랙핑크 팬분들이 아니 우리 제니를 지금 철가방에 비유하냐고. 아니 그러니까 비유일 뿐이고요.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아무리 이제 YG가 그 더블랙 지분 20%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뭐 매출은 당연히 희석이 될 테니까 실적 면에서는 불리하겠죠. 근데 그 더블랙 레이블이 최근 상장 준비에 돌입했다는 이 썰이 여의도 PI 업계 쪽에 들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마도 먼저 거기 간 테디나 아니면 이번에 가려고 하는 제니나 하여간 뭐 스톡옵션 받아가지고 이걸로 또 이제 대박을 노릴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더블랙 상장을 위해서는 지금 빅뱅의 태양하고 아이오아이 출신 전소미 이 두 사람 지금 새 앨범만으로는 좀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블랙핑크 제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근데 과연 더블랙 상장을 YG 양현석이 눈 뜨고 이걸 봐줄 수 있겠냐, 이거는 좀 지켜봐야죠. 그렇다고 또 양현석이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지금 YG가 더블랙 지분 20%라고 해도 종속회사 개념이 아니고 그냥 지분 갖고 있는 관계사 정도입니다.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모간 스탠리가 최근 그 하이퍼클로바 X라는 최초의 한글 전용 챗 GPT를 공개한 네이버에 대해서 이커머스가 우리 생활에 대한 침투율은 비록 최근 리오프닝에도 크게 흔들림이 없다. 이제 다들 걱정했던 게 코로나 완전히 싹 물러가고 사람들이 다시 이제 밖으로 나가서 돌아다니게 되면은 온라인 이커머스가 죽을까봐 걱정했는데 그렇지 않죠. 워낙 이게 가격도 싸고 결제도 편하고 생활의 어떤 일부분으로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아버리다 보니까 아무리 리오프닝이고 외출 시간이 많아지고 바깥 활동이 늘어나고 해도 온라인 쇼핑, 이커머스, 전자결제 이쪽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챗 GPT 분야는 미국 빅테크들의 도입이 워낙 빠르고 지금 정교하다는 점을 주목해가지고 모간 스탠리는 네이버 목표가 18만 원의 투자 의결 언저웨이, 즉 비중 축소로, 이것도 거의 저주급의 분석입니다. 이 또 모간 스탠리가 K 증시에서 특히 또 이제 공매도 맛집으로 많이 이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신경이 쓰이죠. 다음 이제 애플 신제품 아이폰 15 그 관련주들에 대한 분석에서는 외국계는 주로 이제 LG 이노텍에 관심을 쏟고 있는데, 노무라 증권이 애플 아이폰 15 프로맥스 모델의 접이식 줌 카메라 채택에 따른 ASP, 즉 평균 판매가 상승, 그리고 4분기 병목 현상 해소에 따라서 LG 이노텍 실적 반등을 예상한다면서 목표가를 기존 38만 원에서 이번에 39만 원으로,
이거 장황한 기대감 얘기한 것 치고는 겨우 10,000원 올렸네요. 하여간 거기다가 LG이노텍 투자 의견은 매수로 콜했습니다. 다음 맥쿼리 증권은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목표가를 기존 60만 원에서 이번에 58만 원으로 하향하고 그래도 투자 의견은 아웃퍼폼, 즉 시장 수익률 상회를 유지했습니다. 다음 또 모간 스탠리는 SK텔레콤에 대해서 AI 인프라가 밸류에이션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목표가 58,000원에 투자 의견 오버웨이트, 즉 비중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자, 내일은 9월의 마지막 월요일인 25일. 먼저 이번 주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정부 각 부처는 이제 민생 행보의 비중을 높이는데요. 저는 그만큼 물가 관리에 역점을 둔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식음료 업종에는 악재고 대신 간편 결제 이쪽으로는 호재죠. 대신 지역 화폐 이쪽은 과감하게 빼겠습니다. 자, 내일 산업부가 온실가스 국제 감축 사업 협약식을 개최하는데 이거는 이제 탄소 포집 그리고 탄소 배출권 이쪽으로 증시 연결되고, 다음 이제 내일 고용부가 신기술 분야 고졸인재 양성을 위한 시범사업 시행 이 발표가 있는데요. 사실 명절 때 되면은 또 이제 친척분들이 스트레스를 막 주는 게 정말 아무런 책임감도 없는 그런 질문 공세. 학생들의 경우는 너 공부 잘하냐, 반에서 몇 등 하냐, 그래가지고 대학 갈 수 있겠냐, 이거부터 이제 청장년층은 장가 가라, 시집 가라, 갔다 그러면 애 낳아라, 승진 빨리 해라, 너 그러다 뒤처지면은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 다음에 뭐 너 머리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아주 그냥 생각만 해도 진짜 미칠 것 같은데, 마침 내일 정부에서 신기술 분야 고졸 인재 양성 이거 발표는 이제 정부 보조 받는 온라인 직업교육 이쪽으로 증시에 연결이 되죠. 마이스터고 출신 그 학생들이 국내 대기업이나 공기업 가서 있는 위상을 한번 보세요. 같은 남자들로 치면 최소 출발이 5년 이상 빠르니까 승진도 제일 빠르고 연봉도 제일 높고 하여튼 집안의 자랑이래 요즘은. 다음 내일 추석 명절 앞두고 마침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데요. 이거는 이제 고령화 관련주들. 다음 이제 요것도 이제 추석하고 일맥상통하는데 내일 보도자료 나올 게 농식품 수출액 63억 1천만 달러로 올해 첫 상승 전환. 그리고 이제 다음 농식품부가 미래 종자 산업 발전과 종자 유통 활성화 협약식. 이거는 증시의 씨앗, 종자, 비료 이쪽 테마. 다음 내일 환경부는 토양 내 불소 정화 기준 합리화 요 자료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이거 이제 뉴스플로우에 올라오기 좋습니다. 마침 유럽연합에서 이제 환경 오염물질 규제 이제 이것도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이제 증시에 있는 불화수소랑 이 불소는 근데 엄연히 다른 겁니다. 대신에 불소 화합물 처리 기술 관련주는 이제 교집합이 가능하죠. 다음 내일 9월 25일부터 드디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개시일인데요. 이건 이제 뭐 환자들의 알 권리 이런 차원에서는 그렇다 치고, 잘못하면 이제 의료인의 인격권 관련해가지고 외과처럼 수술 많은 과의 기피 현상이 일어날 경우 결국 또 로봇 수술 이쪽으로 이제 수혜가 되려나요? 다음 내일 월요일 이벤트로는 디지털 미래혁신 대전 2023 이게 개최되는데 AI 인공지능이 올해 이제 핵심 주제가 되겠고, 다음 이제 일명 국제 해킹 대회라고 국회 ICT 융합 포럼이 개최하는 와콘 2023 이게 내일부터 이틀간 열리는데요. 주제는 당연히 사이버 보안, 미래를 준비하자 요겁니다.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라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사가 상장하는 날이고요. 다음 반도체 소재 기업 퓨릿이 이틀 일정으로 수요 예측, 그리고 신성 ST 여기는 그 초전도체 관련주라고 했던 신성 델타테크 자회사이자 여기 또 2차 전지 전장 부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 내일 월요일부터 3일간 수요 예측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남은 이제 내일 밤 미국의 월요일은 9월 달라스 여는 제조업 지수 그리고 8월 시카고 여는 국가활동 지수 나오는데 지금 FOMC 후폭풍이 이제 빨리 잠잠해지려면 당분간 경제 지표들 잘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저는 내일 월요일 저녁 8시 라이브로 이번 주 일주일치 뉴스를 아예 한 방에 정리해드리는 한 주 뉴스 미리 보기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